지금 중국 학계 전체가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14억 인구가 그토록 자부하던 황하 문명 중심설이 단 한 장의 지도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저널 네이처가 공개한 이 충격적인 논문 하나가 전 세계 역사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만주 요하 지역의 선명한 붉은색 3번 구역. 이곳은 중국의 심장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석학들은 이 붉은 점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진짜 발원지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포함한 10여 개국 40여 명의 천재들이 뭉쳐 밝혀낸 진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유목민 기원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9,000년 전 쌀이 아닌 기장을 심으며 동북아시아 최초의 문명을 꽃피웠던 사람들. 빗살무늬 토기를 빚고 적석총을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문명의 주인이 중국이 아닌 한반도의 조상들이었다는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논리마저 팩트로 박살내버린 이 역사적인 발견 앞에서 왜 한국인들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최첨단 과학이 증명하고 세계학계가 인정한 잃어버린 우리 고대사의 웅장한 서막입니다. 빼앗길 뻔했던 역사를 되찾고 가슴 벅찬 진실을 마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감동야화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 감동야화 채널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우리 역사 이야기만을 전해드립니다. 그 충격적인 논문이 발표되기 며칠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독일 예나에 위치한 제 연구실 쏟아지는 데이터 분석 결과. 모니터를 바라보던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며 제가 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당장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 우리가 알던 세계사는 오늘부로 끝났다. 제 이름은 토마스 바그너. 독일 튜링겐주 예나라는 조용한 도시에 위치한 막스 플랑크 인류 역사과학 연구소에서 고고학과 언어학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며 반백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건조한 흙먼지 냄새와 오래된 문헌에서 나는 쿰쿰한 종이 냄새, 그리고 수만 년 전 인류가 남긴 미세한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차가운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조로움이 좋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에 변하지 않으며 과학적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것이 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2020년 11월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지극히 오만하고 편협한 서양 중심주의 그리고 알게 모르게 스며든 중화사상에 젖어있던 수많은 학자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언제나 이렇게 주문을 외듯 가르쳐왔습니다. 동양 문명의 절대적인 태양은 황하다. 중국의 황하 문명이 동아시아의 모든 문화와 언어, 기술의 어버이이며 한반도나 일본 열도의 역사는 그 거대한 줄기에서 뻗어나간 혹은 밀려난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학계의 성경과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믿음 아래 수십 편의 논문을 썼고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초청받아 그들의 위대한 중화문명을 찬양하는 축사를 건네며 꽤 권위 있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운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학자적 영광이 수치심으로 그리고 전율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늦가을 예나의 연구소 밖에는 며칠째 차갑고 음울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연구실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던 그날 저와 제 동료들은 네이처지에 기고할 기념비적인 프로젝트의 막바지 데이터 검증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물 몇 개를 비교하는 수준의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0여 개국, 40여 명의 각 분야 천재들이 모여 고고학, 언어학, 그리고 최신 고유전체학 기술을 총동원한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거대한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와 농경의 확산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트랜스 유라시아어족,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튀르크어, 퉁구스어를 포함하는 이 거대한 언어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서,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연구팀 내부의 기류는 뻔했습니다. 특히 중국 측 공동 연구진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황하 문명의 농경민들이 북상했거나 아니면 중앙아시아의 기마 유목민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문명을 전파했을 것이다. 저 역시 그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며 예상되는 결과에 맞춰 논문의 서론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지난 10년간 수집된 3,000개 이상의 고고학적 샘플과 900개 이상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승리를 확신하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분석 완료를 알리는 비프음과 함께 모니터의 최종 결과. 지도가 띄워진 순간 연구실을 채우던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연구실의 공기를 전부 빨아들인 것처럼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천둥처럼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지도는 우리의, 아니 전 세계 역사학계의 상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트랜스 유라시아어족, 즉 한국어와 일본어, 몽골어 등의 공통조상이 시작된 발원지를 가리키는 붉은색 삼각형 좌표. 논문에서 3번 구역이라 명명한 그곳은 중국의 황하가 아니었습니다. 흉노의 땅인 중앙아시아 초원도 아니었습니다. 그 붉은 점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곳은 바로 서요하 유역. 만주와 한반도로 이어지는 길목이자 중국이 그토록 오랑캐의 땅이라 무시해왔던 동쪽 변방이었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닫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데이터 입력 오류일까? 알고리즘의 버그일까? 하지만 막스 플랑크의 베이지안 계통 발생학 분석 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고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과학적 팩트였습니다. 9,000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조직적인 농경을 시작하고 언어를 퍼뜨린 그 시원지가 중국 문명의 중심부가 아니라는 사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먹었던 주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시아 문명의 시작을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하와 양쯔강의 풍요로운 물을 이용한 쌀 농사 말입니다. 하지만 화면 속 3번 구역의 사람들은 쌀이 아닌 기장을 재배했습니다. 기장과 조. 이것은 춥고 건조한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작물입니다. 유전자 데이터는 명확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장 농사를 짓던 이 강인한 사람들이 인구 폭발을 일으켰고 그들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한국어가 생겨나고 일본어가 분화되고 몽골어가 만들어졌다. 즉 한국인은 중국인의 후손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장 농경, 문명을 창조한 주역들의 직계 후손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 구석에 앉아있던 중국 측 대표 학자 리우 박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황하 문명이 배제된 동부가 역사라니 기계가 고장난 게 분명합니다. 다시 돌려요. 그의 외침에는 학문적 반박이 아닌 정치적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동북공정을 통해 요하 문명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던 그들의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이 데이터 하나로 인해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였습니다. 구석진 발표장에서 변변한 지원도 없이 열변을 토하던 한 한국인 교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시라 교수. 그는 주류학계의 싸늘한 무시와 중국 학자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꿋꿋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신화가 아닙니다. 요하 문명은 황하 문명보다 앞선 독자적인 문명이며 그 주역은 한반도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와 적석총, 그리고 비파형 동검을 보십시오. 이것은 중원의 것과는 뿌리부터 다릅니다. 당시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그 주장을 그저 민족주의에 심취한 비주류 학자의 안쓰러운 억지라고 생각하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료들과 저런 비과학적인 주장이 학술대회의 격을 떨어뜨린다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네이처 논문의 데이터는 그때 그 한국인 교수의 말이 100% 진실이었음을, 아니 그보다 더 거대하고 웅장한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벽에 붙은 거대한 아시아 지도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요하 지역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라인을 천천히 그어보았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아류,
작은 중국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9천년의 시간을 관통하여 동북아시아 문명의 시원을 품고 있는 거대한 뿌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연구실에 홀로 남아 저는 미친 사람처럼 한국의 고대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한국의 제야 사학자들이 쓴 글부터 강단 사학자들의 논문, 그리고 중국 동북 공정의 논리까지 모조리 읽어내려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네이처가 인정한 3번 구역. 이곳이 바로 한국어의 기원지이며 요하 문명의 핵심이다. 고조선 사람들은 쌀밥이 아니라 기장밥을 먹었다. 그들의 무덤 양식인 적석총은 고구려, 백제, 신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모니터 속의 문장들이 살아서 제 눈앞에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왜 고구려의 무덤이 흙이 아닌 돌로 쌓여 있는지, 왜 신라의 금관이 북방의 유목문화와 닮아 있는지, 왜 한국어가 중국어와 어순이 완전히 다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영향을 받았다고만 생각했지 그들이 그 문화를 창조하고 퍼뜨린 주역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럽인인 제 눈에는 그저 극동의 조용한 반도 국가 한국이 사실은 인류 문명사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쥐고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는 가설은 늙은 학자의 식어버린 가슴에 불을 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벽 4시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여명은 아직 밝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논문 한 편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차가운 데이터가 아닌 그 땅에 남아있는 진짜 증거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무시했던 그 나라의 역사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흔적들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요하 문명을 자신의 역사로 편입하기 위해 거대한 박물관을 짓고 유적을 통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땅속에 묻힌 유물과 사람들의 피 속에 흐르는 유전자, 그리고 언어 속에 화석처럼 남아있는 흔적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지울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곰과 호랑이의 신화라고 치부해버린 단군, 그리고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강력한 문명국가였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항공사 예약센터의 연결음이 들리는 동안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미지의 세계를 마주하기 직전의 고고학자가 느끼는 일생일대의 전율이었습니다. 네, 인천행입니다. 가장 빠른 편으로 부탁합니다. 편도입니다. 돌아오는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방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는 옷가지 대신 최신 휴대용 유전자 분석 키트와 고해상도 카메라, 그리고 우시라 교수의 논문 사본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리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제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독일 예나의 좁은 연구실을 벗어나 9천년 전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 한국으로. 저는 그렇게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극심한 시간의 현기증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9천년 전의 낡은 돌조각과 흙더미, 그리고 잊힌 고대 왕국의 흔적을 찾아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세련되고 진보된 22세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투박하고 실용적인, 때로는 차갑기까지 한 콘크리트 감성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선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유려한 곡선의 천장, 먼지 한 톨 보이지 않는 대리석, 바닥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압도한 것은 공간 전체를 지배하는 완벽한 질서였습니다. 수천 명의 여행객이 오가는데도 시장통 같은 소란스러움이 없었고 입국 심사와 수화물 처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안내 로봇들이 부드러운 주행음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고 대형 스크린에서는 초고화질의 디지털 아트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 여권을 받아든 심사관의 눈빛은 AI처럼 빠르고 정확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프로페서. 그녀의 짧은 인사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가방 속의 유전자 분석 키트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물 흐르듯 완벽하게 운영하는 이 민족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단순히 짧은 경제 성장의 산물일까? 아니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집단적 유전자 속에 각인된 고도의 조직력과 명석함일까?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고 로비로 나오자마자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저는 단번에 익숙한 얼굴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유학 시절 제 수업을 들었던 가장 총명했던 제자 김민준 박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은호 교수님, 정말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메일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민준은 독일에서는 늘 조용하고 겸손하며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낮추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국인 한국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는 훨씬 더 당당하고 활기차고 어떤 자신감으로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뜨거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자네가 수업 시간에 종종 말했던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러 왔네. 논문의 데이터가 내 머리를 때렸지만 내 가슴은 아직 의심하고 있었거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이야. 우리는 민준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인천대교의 위용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풍경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습니다. 갯벌과 바다가 끝없이 이어지더니 이내 거대한 마천루들이 숲을 이루는 SF 영화 같은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직업병일까요? 제 고고학자의 눈은 그 화려한 빌딩 숲 사이사이에 기묘하게 하지만 웅장하게 솟아있는 산봉우리들과 그 산자락을 휘감고 흐르는 강줄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풍수질이라고 하던가요? 도무지 사람이 살기 힘들 것 같은 척박한 산악 지형을 개척해 이토록 찬란한 문명을 일궈낸 힘. 그것은 네이처 논문에서 봤던 춥고 건조한 만주 벌판에서 기장을 심으며 문명을 태동시켰던 그 강인한 선사시대 인류의 기질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 저를 안내한 곳은 호텔이 아닌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강력하게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민준, 짐은 나중에 풀어도 되네. 나는 지금 당장 그들을 만나야겠어. 박물관의 거대한 계단을 오르며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에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웅장한 현대식 건물 뒤로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가 보였고 박물관 앞의 거울 못에는 가을 하늘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민준의 안내를 받아 곧장 1층 선사고대관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라 수많은 관람객이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안내방송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소리와 저 멀리 어두운 조명 아래 유리 진열장 너머에서 저를 부르는 듯한 고대의 유물들이 내뿜는 파동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신석기실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것과 마주했습니다. 네이처 논문이 가리키던 3번 구역, 즉 요하 문명과 한반도를 잇는 결정적 연결고리이자 잃어버린 고대사의 증거. 바로 빗살무늬 톡이었습니다. 교과서나 논문의 흑백 사진으로 수백 번도 넘게 보았던 그 톡이었지만 실물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비자 형태의 톡이 표면에 새겨진 그 정교하고 날카로운 기하학적 무늬들. 저는 유리관에 얼굴을 바짝 대고 톡이 표면에 새겨진 빗살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권에서 발견되는 둥글고 화려한 채도 채색 토기와는 그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흙을 긁어내며 새긴 그 선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상징하기도 하고 대지를 비추는 태양의 햇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 봐, 민준. 이 완벽한 대칭과 균형을 보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척박한 북방의 기후 속에서 하늘과 소통하려 했던 간절한 기도의 흔적이자 고도의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었던 문명의 증거야. 중국의 앙소 문화보다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어. 옆에 서 있던 민준이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중국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빗살무늬가 자신들의 채도 문화보다 뒤떨어진 동쪽 오랑캐의 것이라고 폄하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요하 지역, 특히 소화서 문화나 흑룡화, 문화에서 발견되는 이 빗살무늬 토기들은 황하 문명보다 시기적으로 훨씬 앞섭니다. 그리고 이 무늬는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수님은 이제 아시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만주의 서유하에서부터 한반도의 남쪽 끝, 부산 동삼동까지 하나의 거대한 빗살무늬 문화벨트가 존재했다는 뜻이야. 황하 문명이 태동하기도 전에 이미 이곳 동북아시아에는 독자적인 우주관과 기술을 가진 문명 집단이 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지. 내가 썼던 논문들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군. 저는 토기 옆에 전시된 설명을 읽어보았습니다. 기원전 8000년. 유럽 문명이 태동하기는커녕 아직 빙하기의 흔적이 남아있을 무렵,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겨우 농경이 시작될 무렵, 지구 반대편인 이곳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이미 인류가 흙을 빚고 기하학적 무늬를 새기며 자신들만의 정신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물관을 나와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저는 또 한 번의 어쩌면 토기보다 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온 스승을 위해 제대로 된 한국의 맛을 보여주겠다며 전통 한정식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수십 가지의 반찬, 그 다채로운 색감과 향기에도 놀랐지만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은 바로 제 앞에 놓인 소박한 밥그릇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던 하얀 쌀밥이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보라색 빛이 감도는 밥 사이사이에 작고 노란색의 알갱이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그 노란 알갱이를 조심스럽게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민준, 이 노란 곡물은 무엇인가? 옥수수인가?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이건 조화 기장입니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쌀에 잡곡을 섞어 먹는 것을 즐깁니다. 그냥 쌀밥보다 훨씬 고소하고 영양가가 높거든요. 순간 머릿속에서 거대한 번개가 치는 듯 했습니다. 식당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네이처 논문의 핵심 내용이 박물관의 유물이 아닌 21세기 한국의 평범한 밥상 위에서 증명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황하 문명은 쌀, 요하 문명은 기장. 9000년 전 제가 논문에서 3번 구역이라 칭했던 그곳의 사람들이 재배했다던 바로 그 기장. 그들이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심었던 그 작물이 9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제 눈앞의 밥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쌀과 밀을 주식으로 삼으며 중원 문화를 발전시켜왔다면 한국인들은 끈질기게 이 고대 작물인 기장과 콩, 조를 지켜오며 독자적인 식습관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침략과 전쟁, 그리고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조상들의 삶의 방식이 유전자에, 그리고 문화 깊숙이 화석처럼 각인되어 있다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기장이 섞인 밥을 한 입 가득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곡물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9000년의 맛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서재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며 동양은 중국이 기원이다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세끼 밥상 위에서 자신들의 장구한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 자네는 알고 있었나? 이 작은 알갱이 하나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제 비장한 말에 민준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제 눈빛을 읽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할머니가 해주던 밥, 어머니가 차려주던 밥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무심코 지켜온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유산인지 다시 깨닫게 되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간판들, 거리를 메운 최신형 전기차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화려함 이면에 흐르는 깊고 거대한 역사의 강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첨단 IT 기술로 무장하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이 나라가 사실은 인류 문명의 시원지 중 하나인 요하 문명의 적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계승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박물관의 차가운 유리관 속에만 박제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뜨거운 밥상 위에 그들의 언어 속에 그리고 무의식적인 생활 습관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검은 물결을 바라보며 저는 탁자 위에 우시라 교수의 논문과 제가 가져온 지도를 펼쳤습니다. 박물관에서 본 유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 땅의 진짜 뼈대를 보고 싶었습니다. 우시라 교수가 영상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그곳, 고조선의 흔적이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곳, 그리고 세계 고고학계를 경악게 했던 빗살무늬 토기의 실물을 직접 발굴했던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내일 일정은 변경하세.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해. 강화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춘천중도 유적지로 가보고 싶네. 그곳에 가면 내가 찾는 해답의 마지막 퍼즐, 아니 인류가 잃어버린 고대사의 진실이 묻혀 있을 것 같아. 독일에서 가져온 지도 위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안에 담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의 분포도가 마치 보물지도처럼 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제가 알던 세계사의 틀을 깨부수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내일 마주하게 될 진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방인인 제가 이토록 가슴 뛰는데 진짜 주인이었던 당신들은 이 위대한 역사를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 잊힌 기억을 깨우기 위해 내일도 기꺼이 이 낯선 땅, 아니 인류의 고향과도 같은 이 땅을 헤맬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서울의 하늘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고 무거운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9,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이방인을 위해 신들이 현세의 복잡한 풍경을 모두 지워버리고 오직 과거로 통하는 길만을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차가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없이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서쪽 끝 강화도였습니다. 차가 한강 줄기를 따라 붉은 미등을 남기며 질주하는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위성 지도를 켜놓고 들여다본 한반도는 좁은 땅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돌이었습니다.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불가사의라 부르는 고인돌. 전 세계 고인돌의 40% 이상이 이 작은 반도에, 그것도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다는 통계는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이 고대 거성 문화의 변방이 아니라 그 문화가 태동하고 폭발했던 심장부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강화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곳은 섬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민준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드넓은 평야 위로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검은 형상이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강화 부글리 고인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새벽의 서늘한 기운과 함께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우뚝 서 있는 그 거대한 존재를 마주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것은 무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한 제단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올려다본 고인돌은 현대 물리학의 법칙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무려 50톤이 넘는다는 거대한 덮개돌을 두 개의 괸돌이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완벽한 기하학적 균형을 이루며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대형 크레인으로도 들어올리기 버거울 저 거대한 바위를 도대체 3,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채석하고 옮기고 쌓아 올렸단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차갑고 거친 돌의 표면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친 화강암의 질감 속에는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세월의 무게와 이름 모를 고대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화석처럼 박혀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덮개돌 아래쪽을 자세히 살피던 제 눈에 기이한 흔적이 들어왔습니다. 인위적으로 파낸 듯한 작은 홈들. 민준, 이리 와보게. 이 구멍들. 혹시 별자리가 아닌가? 민준이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학계에서는 이것을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이아 같은 별자리를 새긴 성혈로 보고 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50톤의 돌을 다루는 토목기술뿐만 아니라 밤하늘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천문학 지식까지 갖춘 문명. 이건 단순한 부족장의 무덤이 아니야. 한 부족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란 말일세. 이 돌을 옮기기 위해 최소 500명의 장정이 동시에 밧줄을 당겨야 하고 그들의 식량과 주거를 해결할 배후 인구까지 계산하면 이 무덤 하나를 만들기 위해 최소 2,000명 이상의 조직된 사회가 필요해. 그리고 별자리를 관측해 농사 시기를 조절하는 과학기술을 보유한 지배층이 존재했어.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조선을 그저 곰과 호랑이의 신화 속 이야기로만 치부했어. 하지만 이 돌은 침묵 속에 웅변하고 있네. 이곳에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치 권력, 즉 제국이 실존했다고. 강화도를 떠나 우리는 한반도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강원도 춘천을 향해 차를 돌렸습니다.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이자 제 마음을 가장 복잡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곳. 바로 춘천 중도 유적지였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민준에게서 믿기 힘든,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플라스틱 블록으로 만든 장난감 테마파크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그 무엇보다 신성시하는 독일 학자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용납할 수 없는 야만적인 처사였습니다. 그건 마치 로마의 포로 로마노를 밀어버리고 디즈니랜드를 짓는 것과 같지 않은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제 분노 섞인 외침에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씁쓸한 표정으로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춘천에 도착했을 때 의암호의 잔잔한 물결 위로 핏빛처럼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섬, 중도. 우리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대신 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민준이 건네준 고배율 망원경으로 섬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분노와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끼며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맙소사! 세상에 이런 비극이. 망원경 렌즈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기괴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유치한 원색의 플라스틱 성과 롤러코스터 구조물들 사이사이로 미처 덮이지 못한 거대한 흙더미와 발굴. 현장의 흔적들이 찢겨진 상처처럼 처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발굴 보고서에 따르면 저곳에서는 무려 1,600기가 넘는 청동기 시대의 집터가 발견되었습니다. 1,600기. 이건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4인 가족 기준만 잡아도 최소 6,000명 이상이 거주했던 거대한 계획도시이자 고대 국가의 왕도 캐피탈시티입니다. 교수님, 저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트로이 유적보다도 그 밀도가 높고 규모가 큽니다. 비파형 동검, 청동 도끼,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옥 장신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이라고? 잠깐, 그 옥의 성분은? 제가 민준의 말을 가로채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 짐작대로입니다. 요하 문명의 홍산 문화에서 발견되는 옥과 성분이 일치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원석이 이곳으로 가져와져 가공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조선이라는 문명권이 요하에서 한반도 중부까지 강력한 무역, 네트워크와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의 풍경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망원경을 내리고 맨눈으로 그 섬을 바라보자 플라스틱 놀이공원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3,000년 전의 거대한 도시가 홀로그램처럼 제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섬을 둘러싼 거대한 환호, 방어용 물길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그 안쪽으로 견고한 목책 성벽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구획된 도로를 따라 수천 채의 가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고 그 사이를 오가는 수레바퀴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장간의 망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밥짓는 연기는 평화로웠고 도시의 중앙광장 높은 제단 위에서는 요하에서 가져온 영롱한 녹 장신구를 목에 걸고 비파형 동검을 하늘 높이 치켜들며 제천 행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겸 왕의 위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 저 차가운 콘크리트와 플라스틱 구조물 아래에 신음하며 묻혀있는 명백한 팩트였습니다. 중국 사서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고 일본 제국주의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그리고 현대의 자본 논리가 무참히 덮어버리려 했던 고대 해상제국의 실체가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요하 문명의 적통을 이어받아
한반도 중부 내륙 깊숙한 곳에 꽃 피운 찬란한 청동기 문명. 어찌하여, 도대체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위대한 증거를 스스로 덮어버린 것이냐? 저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늙은 학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이 유적이 독일 라인 강변이나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발견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개발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돔을 씌워 유럽 문명의 시원이라 선전하며 전 세계 관광객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토록 엄청난 보물을, 자신들의 뿌리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발밑에 두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사적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발굴되지 않은 진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만년필촉이 종이를 찢을 듯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춘천중도. 이곳은 잃어버린 제국의 심장이다. 요하에서 시작된 기장 농경 문명이 한반도 중심부에서 거대한 꽃을 피웠음을 증명하는 타임캡슐. 이 유적 하나만으로도 세계사 교과서의 동북아시아 챕터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다. 아니, 철저히 무지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의암호 위로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테마파크의 화려한 조명이 켜졌지만 제 눈에는 그 불빛이 마치 수장된 고대, 도시의 영혼들이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강화도의 고인돌이 보여준 권력의 무게, 그리고 춘천중도가 보여준 도시의 규모. 이 두 가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네이처 논문의 데이터는 차라리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과학은 그저 거들 뿐, 진실은 이 땅 그 자체였습니다. 민준, 돌아가세. 오늘 나는 너무나 큰 것을 보았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디로 가시려고요? 호텔로 모실까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인돌에 새겨진 그 별자리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일은 사람을 만나야겠어. 돌과 흙은 나에게 거대한 형태를 보여주었지만 아직 그들의 정신, 스피릿을 듣지 못했네. 9,000년을 이어온 이 민족의 정신세계, 수많은 침략과 고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그 강인한 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살아남아 21세기의 번영을 이룩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 미칠 것 같네. 내일은 우리를 안내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세.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어둠에 잠긴 중도 쪽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파괴된 유적에 대한 한 고고학자의 사죄이자 잊힌 고조선의 조상들에 대한 깊은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밤바람에 실려온 의암호의 차가운 물비린내가 마치 3,000년 전 전사들의 함성처럼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무섭고도 매혹적인 미지의 대륙이었습니다. 춘천중도 유적지에서의 충격은 생각보다 깊고 지독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맞으면서도 제 눈앞에는 화려한 플라스틱 롤러코스터의 레일 아래 짓눌려 신음하는 3,000년 전의 거대한 왕도가 환영처럼 떠올랐습니다. 흙과 돌, 그 육중한 물리적 증거들이 자본의 논리 앞에 무력하게 파괴되고 덮이는 것을 목격한 저는 역설적으로 물질이 가진 허무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피라미드도, 아무리 견고한 만리장성도 시간이라는 파도와 후손들의 망각 앞에서는 결국 풍화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무엇으로 지탱되어 온 것일까요? 9,000년 전 요하 강변에서 기장을 심으며 시작된 그 찬란했던 문명의 불씨가 어떻게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아들지 않고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날까지 독자적이고 선명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리적 실체는 묻혔는데 문명은 살아남았다. 이것은 고고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 퀭한 눈으로 로비에 내려온 저는 저를 기다리던 민준의 두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민준, 오늘은 박물관이나 유적지가 아닌 곳으로 가고 싶네. 흙과 돌은 이미 나에게 충분히, 아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명을 질렀어. 이제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힘, 즉 살아있는 정신을 만나고 싶네. 돌보다 단단하고 흙보다 질긴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걸세.
고인돌을 쌓았던 고대인들의 천문학적 지식부터 지금의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의 명석함까지 그 9,000년을 관통하는 정신적인 알고리즘을 내가 해독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 나라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거야. 민주는 제 절박한 눈빛을 읽었는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차를 몰아 서울의 도심 한복판, 그러나 시간이 멈춘 듯한 북촌의 깊숙한 골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평생을 서예와 동양 고전학 그리고 고대 문자 연구에 바친 제야의 노학자 최 선생님의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도심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마당에 깔린 하얀 자갈,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방 안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묵향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핀 난초 한 포기조차 어떤 질서와 예의를 갖추고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춘천의 화려하고 시끄러운 근본 없는 테마파크와는 정반대되는 고요하고 깊은 침묵의 위엄이었습니다. 하얀 수염을 가슴까지 기른 최 선생님은 마치 수천 년 전에서 걸어나온 선인처럼 우리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다관에서 찬물이 끓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저는 서양학자로서의 예의를 갖추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제 평생을 괴롭혀온 그리고 이번 여행의 핵심인 의문을 쏟아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독일에서 온 고고학자 토마스 바그너입니다. 제가 본 한국의 고대사는 단순히 중국의 변방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요하에서 시작된 거대한 문명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독자적인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서양인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옆에 위치한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은 모두 그들의 거대한 문화적 중력에 빨려 들어가 사라졌습니다. 흉노도, 선비도, 거란도, 여진도 결국은 중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수많은 외세의 침략, 식민 지배, 전쟁,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제국의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도 당신들은 어떻게 언어를 잃지 않고 문화를 지키며 오히려 지금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로마 옆에 수많은 부족이 사라졌고 몽골의 말발굽 아래 수많은 국가가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을 버티게 한 그 힘의 원천, 그 생존 코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 격정적인, 어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 질문에 최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아무런 대답 없이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벼루에 먹이 갈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마치 심장 박동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조급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붓을 들어 하얀 화선지 위에 아주 단순한 기호 3개를 천천히 힘주어 그렸습니다. 점 하나, 가로선 하나 그리고 세로선 하나. 이것이 답입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기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대의 상형 문자입니까? 아니면 기하학의 기초입니까? 혹시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신호의 원형입니까? 최 선생님은 붓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고 깊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이것은 천지인입니다. 둥근 점은 끝없이 넓고 둥근 하늘을, 평평한 선은 만물을 품어주는 평평한 땅을, 그리고 서 있는 선은 그 사이에서 하늘의 뜻을 받아 땅에 실현하는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기운이 사람을 통해 하나가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우주 만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9,000년 된 믿음이자 우주관입니다. 그는 잠시 저를 응시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우주의 원리가 15세기 세종대왕이라는 성군에 의해 문자라는 그릇에 담긴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글자 한글입니다. 순간 언어학자로서의 제 직관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진 듯한 섬광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글을 그저 15세기에 조선의 왕이 만든 배우기 쉽고 독창적인 표음 문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원리, 즉 초성, 하늘의 소리, 중성, 사람의 조율, 종성, 땅의 울림이 모여 하나의 입체적인 소리 블록을 이루는 구조를 다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순간 저는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지적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 맙소사. 선생님,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건 알파벳 따위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디지털 코드이자 운영체제입니다. 제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그 어떤 언어학자도, 아니 전 세계 그 어떤 문자체계도 이런 식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의 알파벳이나 중국의 한자는 그저 약속된 기호를 나열하는 1차원적인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 기역, 니은, 미음과 우주의 원리를 담은 모음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결합하여 소리를 조립하고 건축하는 3차원적인 시스템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15세기에 창제되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이 속에 담긴 하늘, 땅, 사람의 철학은 15세기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며칠 전 강화도 고인돌 덮개돌에서 보았던 그 별자리 구멍, 하늘, 그리고 박물관에서 본 빗살무늬 토기에 새겨진 기하학적 패턴, 땅과 빗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를 뚝딱하고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9,000년 동안 이 민족의 혈관 속에 흐르던 요하 문명의 사상, 즉 천지인 사상을 끄집어내어 문자로 시각화하고 시스템화해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절되지 않은 역사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의 이토록 격하고 분석적인 외침에 최 선생님은 매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4글자를 더 쓰셨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종이를 뚫을 듯 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기원전 2333년, 아니 그 이전 환웅시대부터 내려온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지켜온 삶의 태도입니다. 최 선생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서양의 제국들은 그리고 중국의 왕조들은 정복과 지배, 그리고 수탈을 통해 자신들의 위대함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남을 짓밟아 노예로 삼는 것보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웃과 함께 잘 사는 상생의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 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침략자들에게 국토는 유린당했을지언정 우리의 정신만은 결코 정복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 이유는 땅이 넓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그들보다 고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척추를 타고 흐르는 소름에 몸이 떨려 찻잔을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결국 멸망했고 그 언어인 라틴어는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도 말발굽으로 유라시아를 휩쓸었지만 모래성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조용한 반도의 사람들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야만의 시대에는 너무나 순진해 보였을 이 철학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끈질기게 생존했습니다. 아니, 생존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옥의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손에는 모두 최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기기 속에서 그들은 한글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입력 도구를 이용해 빛의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내가 찾던 해답이. 왜 한국이 21세기에 갑자기 폭발했는지.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 되고 IT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며 K컬처로 전 세계를 휩쓰는 이유가 단순히 빨리빨리 문화나 우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9,000년 전부터 기장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자연의 섭리, 고인돌을 쌓으며 익힌 집단적 조직력과 정교한 천문과학, 그리고 소리를 완벽하게 기호화할 수 있는 한글이라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이 그들의 DNA 속에 수천 년간 데이터로 축적되어 있다가 디지털 시대라는 판이 깔리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마치 억눌린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 폭발한 것입니다. 중국의 한자 문명이 거대하고 육중한, 그러나 느리고 둔탁한 하드웨어라면 한국의 요하 문명과 그 후예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가장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춘천 중도의 유적은 비록 어리석은 자들에 의해 흙 속에 묻혔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만든 정신과 언어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입과 손끝에서 그리고 서버와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유물보다 더 위대하고 불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흙 속에 묻힌 도자기는 깨질 수 있고 돌로 쌓은 성벽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혀끝에 그리고 머릿속에 살아있는 이 언어와 정신은 핵폭탄이 터져도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왜 그토록 잔인하게 한글을 말살하려 했는지, 중국이 왜 그토록 뻔뻔하게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를 훔치려 하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작은 반도에 깃든 결코 죽지 않는 거대한 정신의 힘이 말이죠.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한국인이 자신들의 뿌리를 자각하는 순간 동아시아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서재를 나설 때 저녁 노을이 북촌 한옥의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유려한 곡선이 마치 빗살무늬 토기의 선처럼 혹은 춤추는 상모의 끈처럼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선 민준의 어깨를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나는 처음에 한국에 잊힌 과거를 확인하러 왔네. 죽은 자들의 흔적을 찾으러 왔어. 하지만 지금 나는 인류의 미래를 보고 있네. 너희 조상들은 9,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홍익인간하기 위해 기술을 만들고 문화를 수출하고 있어. K-팝이든 반도체든 그 근본에는 남을 즐겁게 하고 이롭게 한다는 이타적인 DNA가 심어져 있는 거야. 이것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정신일세.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네온사인의 한글 간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상업적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요하의 바람소리와 천문학적인 우주의 질서,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인류 역사상 가장 지적이고 과학적인 예술 작품들이 서울의 밤거리를 갤러리처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수첩을 꺼내 급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글씨가 흔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돌로 성을 쌓는 대신 소리와 정신으로 성을 쌓았다. 돌로 지은 성은 세월에 무너지지만 소리로 지은 성은 보이지 않기에 무너뜨릴 수도 점령할 수도 없다. 한글, 그리고 홍익인간. 이것이야말로 5,000년, 아니 9,000년을 버텨온 이 나라의 진짜 힘이자 핵무기보다 강력한 방패다. 내가 찾던 3번 구역의 비밀은 차가운 땅속이 아니라 뜨거운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그들이 매일 쓰는 언어 속에 살아있었다. 이제 제 긴 여정은 대단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의 실체와 그보다 더 찬란한 정신의 뿌리를 확인한 지금,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안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학자로서의 제 마지막 양심과 명예를 걸고 저는 거짓된 역사에 속고 있는 전 세계를 향해,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위대함을 모르고 있는 한국인들을 향해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찰나와 같았지만 그 시간은 제 영혼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나이테를 새겨놓았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루프트한자 비행기 안,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하며 단 1분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춘천중도 유적지에서 몰래 손수건에 담아온 한 줌의 흙과 최 선생님이 화선지에 써주신 홍익인간이라는 글귀, 그리고 제 노트북에 저장된 수 기가바이트 분량의 현장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리적인 무게보다 더 무겁게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바로 학자로서 짊어져야 할 거대한 부채감이었습니다. 나는 보았다. 나는 확인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인류 문명의 기원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진실을 목격한 자로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9,000년의 비바람을 견디며 그 땅을 지켜온 조상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독일 예나에 도착하자마자 시차 적응을 할 겨를도 없이 저는 즉시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에게 긴급 학술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동북아시아 문명 기원의 재구성, 요하 문명과 한반도의 미식 링크. 평소 같았으면 몇 달이 걸렸을 승인이 저의 붉게 충혈된 눈과 네이처 논문의 공동 저자라는 권위 덕분인지 단 하루 만에 떨어졌습니다. 발표 당일 연구소의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여든 고고학자, 언어학자, 그리고 소식을 듣고 급파된 중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곳곳에서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중국 측 학자들의 표정은 몹시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늙은 독일 학자가 터뜨릴 폭탄이 그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자금과 공권력을 쏟아부어 쌓아 올린 동북공정이라는 거대한 거짓의 성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저는 연단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저는 천천히 그러나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운 학설을 발표하여 명예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참회를 하기 위해,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동양 문명의 절대적 기원은 황하이며 한국과 일본은 그 거대한 줄기에서 뻗어나온 아류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데이터는, 그리고 제가 지난 일주일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두 손으로 만져본 그 땅의 진실은 저에게 이렇게 피를 토하듯 외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당신은 틀렸다. 철저히 틀렸다. 장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했고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네이처 논문의 그 지도, 붉은 삼각형, 3번 구역이 선명하게 빛나는 지도였습니다. 보십시오. 기원전 7000년, 아니 9000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황하 문명이 태동하기도 훨씬 전에 이곳 서요하와 한반도 라인에서는 이미 독자적인 고대 농경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먹던 쌀이 아닌 기장을 먹었고 중국인들이 쓰던 채도가 아닌 빗살무늬 토기를 빚었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대한 고인돌을 쌓아 천문을 관측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문명의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또 하나의 거대하고 독립적인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의 적통을 잇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온 원로 학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박은호 교수. 지금 제정신입니까? 요하 문명은 우리 위대한 중화민족의 시조인 황제의 영역이요. 그곳의 유물은 모두 중국의 것이란 말이요. 어찌하여 감히 동쪽의 작은 나라 한국과 연결짓는단 말이요. 이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학문적 도발이요. 당장 그 발언을 취소하시오.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노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제 눈에는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왜 요하 지역 고인골에서 추출한 유전자가 황하의 한족이 아닌 현대 한국인과 가장 가깝게 일치합니까? 왜 요하의 빗살무늬 토기가 만리장성 이남이 아닌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목소리에 억눌러왔던 분노를 담아 외쳤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토록 중요한 유적지들을 외국 학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그 위에 거대한 콘크리트 박물관을 지어 역사를 가공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춘천중도와 같은 유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훔치고 싶은 것은 그 땅이 아니라 바로 문명의 종주국이라는 타이틀이 아닙니까? 영토는 군대로 점령할 수 있어도 피 속에 흐르는 DNA와 언어 속에 박힌 역사는 훔칠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중국 학자는 입을 뻐끔거리다 분을 사귀지 못하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과 최 선생님이 그려주신 천지인의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단순히 오래된 돌덩이나 유물만 가진 나라였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경악하고 전율한 것은 그들이 9,000년 동안 간직해온 위대한 정신입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하나로 보는 천지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디지털적인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한글의 잠호음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점이 글자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9천년 전의 우주관이 15세기의 디지털 코드로 부활한 것입니다. 한국이 오늘날 반도체와 IT, 그리고 문화산업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이 오래되고 강력한 문화 유전자, 즉 홍익인간의 정신과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가 21세기를 만나 핵폭발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칼로 세계를 정복하는 대신 문화와 기술로 세계를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승리가 아닙니까? 저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계사는 다시 쓰여야 합니다. 4대 문명이 아니라 요하, 한반도 문명을 포함한 5대 문명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인 한국을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인류가 잃어버린 상생과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기립했고 누군가는 충격에 빠져 메모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를 뒤로한 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독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동방의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혹은 어딘가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학자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간곡히 눈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찰자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독일에서, 미국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이 역사의 진짜 주인인 여러분이 침묵한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힐 것입니다. 저는 춘천 중도에서 보았습니다. 세계가 경악할 인류의 보물을 발밑에 두고도 그 위에 플라스틱 장난감성을 싸는 그 비극을 보았습니다. 제발 방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조상의 뼈를 갈아 시멘트를 바르는 것과 같은 짓입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여러분의 역사를 난도질하고 일본이 독도를 넘볼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미래를 지우려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는 아무리 가지가 무성해도 결국 말라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헬조선이라는 패배주의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한 당신들은 9천년 전부터 동북아시아의 주인공이었고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천손이었으며 소리로 세상을 짓는 위대한 창조자였습니다. 척박한 만주벌판에서 기장 농사를 짓던 그 끈기와 50톤의 고인돌을 들어올리던 단결력과 한글을 만들어낸 그 창의성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니, 자부심을 넘어선 서늘한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것은 단순히 국경선을 넓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전쟁으로 병든 인류에게 잃어버린 홍익인간의 정신을 복원해주는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당신들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잡곡밥 한 그릇에 당신들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속의 한글 자판 하나하나에 9천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늙고 지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것이고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이 붉은 삼각형의 비밀을 파헤쳐 전 세계 교과서의 첫 페이지가 바뀌도록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최전선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한국인입니다. 부디 9천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안에 요하의 바람과 고인돌의 별빛과 훈민정음의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당신들의 위대한 유전자를 자각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전 세계를 향해 외치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 문명의 시작이다. 우리가 바로 그 위대한 정신의 증거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이 오면 한국의 교과서가 바뀌고 세계의 역사가 바로잡히는 그날이 오면 저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아마도 요하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구수한 기장밥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잔을 앞에 두고 흐뭇하게 웃으며 당신들을 축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된 독일 촌구석의 늙은 고고학자가 위대한 당신들에게 바치는 마지막 보고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건승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독일 노학자 토마스 바그너 교수의 뜨거운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넘어 9000년 전 요하의 바람이 21세기 반도체 강국의 기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거대한 역사의 퍼즐이 맞춰지는 짜릿한 지적 유희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네이처지의 차가운 데이터와 춘천 중도의 잊힌 흙더미가 만나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의 역사 왜곡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치유의 시간이자 우리 유전자 속에 각인된 위대함을 다시 깨우는 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돌로 성을 쌓지 않아도 소리와 정신으로 불멸의 성을 쌓았던 사람들. 그 천지인의 후예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 감동야화는 앞으로도 어둠 속에 묻힌 진실을 찾아내어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찬란한 자부심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그리고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이 여정에 계속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감동야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문명의 시작이다라는 여러분의 선언이 모일 때 역사는 비로소 다시 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감동을 전하는 감동야화였습니다. 편안하고 자부심 넘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